두 분이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원래. 뭐 엄청 뭐 가깝진 않은데요. 그렇다고 이제 가깝다고 되게 웃기는 분이다. 가깝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순서 장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젊은 피 두 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젊은 피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봉건우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오른쪽에는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장 김채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저희 쓴소리 상사에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당직자가 나와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길어지지 않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긴 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치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뭐 익숙합니다. 또 그걸 어떻게 받아치느냐도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능력치를 많이 보여주십시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원래. 뭐 엄청 뭐 가깝진 않은데요. 그렇다고 이제 가깝다고 되게 웃기는 분이다. 가깝진 않잖아요. 그렇죠. 많이 가깝진 않죠. 네. 또 이게 적당한 좀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찌됐건 저희 뭐 청년들이 뭐 정파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저희끼리도 그렇게 뭐 화합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보기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찌됐건 뭐 그러한 것들 넘어서 청년들의 아젠다나 뭐 대학생 미래 세대에 대한 아젠다들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열심히 협력하면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더라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또 똑같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못할 만큼 양쪽 두 분 다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채수 위원장님 원래 출신이 호남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 광주 토박이입니다. 광주 토박이께서 여건상 민주당에 가기가 훨씬 더 쉬우셨을 텐데 네. 국민의힘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사실 정치를 하고 싶어서 국민의힘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정치라는 건 아직도 생각하기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라는 도구를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저는 청년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은 그 정치라는 도구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청년 세대가 어떤 결정권과 나라를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립니다. 행정고시를 합격을 하게 되더라도요. 그 한 부처의 국장, 실장이 되어야지 그 정책에 대한 권한과 이런 의사 결정을 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법고시 로스쿨을 졸업을 해서 검사나 판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는 굉장히 많은 시기가 걸리고요. 그리고 또 그런 시기가 돼서 본인이 결정권을 가진 시기가 되면은 그때는 이미 이제 청년이 아닙니다. 영포티 아니면 이제 좀 기성세대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청년들이랑 미래 세대가 정말로 원하는 정책과 니즈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치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정치권에 진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호남인 제가 왜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서 지지를 하게 됐냐면은 지금 사실 20대, 30대 지지율만 보더라도 전혀 진보에서 표방하는 가치들 그런 것들이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출신인 제가 느끼기에는 광주에 있는 청년들, 미래 세대들 굉장히 살기 팍팍합니다. 모든 성장 지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 있는 청년들은 호남을 떠나서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을 가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러한 현실도 사실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발전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불만이 또 기인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사실 청년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프롬프터 보고 읽으시는 줄 알았어요. 원래 고향이 서울이시죠? 저는 서울입니다. 그러면 같은 세대가 보기에 그럼 왜 국민의힘 안 가시고 민주당 가셨어요? 서울은 민주당의 의석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저 또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진입을 했고 저는 의외로 또 조금 다르게 당장 뭐 이제 저도 이제 그렇고 김채수 위원장도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만나기도 했고 또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정치권에 좀 진입을 하게 됐었는데 저 또한 정치권으로 바로 진입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창업을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창업을 시도를 했었고 사실 맨 처음에는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또 내가 잘 살고 잘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분명히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진짜 우리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 그리고 단순히 이제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좀 살아갈 수 있는 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삶 자체가 오히려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잘 나가는 걸 넘어서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명확한 계기들도 좀 있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소위 말하는 약자와 동행하고 공정을 중요시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찌 보면 큰 흐름에 따라서 지금 정치를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긴 하지만 김채수 위원장과 유사한 생각으로 단순히 이제 단순히 정파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다고 우리가 세대를 대표하고 있지만 세대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나은 공동체에서 더 나은 우리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좀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결과가 또 정치에서 좋은 결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기성 정치인들보다 이제 새로 들어오신 정치인분들이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당적을 갖고 있는 곳은 국민의힘이지만 우리 두 분 정치인의 앞날을 크게 응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개월 정도죠. 이제 대통령 출범하신 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대통령을 평가하자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평가하는 대통령은 한마디로 그냥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과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죠. 지지율, 코스피 5천 이런 걸로도 증명이 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기존의 내란으로 점철됐던 탄핵과 이제 그 이후에 급하게 생겨났던 새로운 정부에서 이런 큰 쓰나미를 어떻게 막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것이냐, 어떻게 이제 국민들에게 다시 안정감 있는 대한민국을 돌려드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능력뿐만 아니라 그런 안정감 있는 모습들도 보여줬다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점수를 국민들께 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 그게 또 여러 가지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박하실 거 있어요? 네,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대통령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조급함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저는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급함이 드러나다 보니 그 말이나 언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지금 가장 큰 게 국민들이 원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의 언행과 과거의 행실들 이런 것도 굉장히 비판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정들이 전혀 교정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폭언 정치 그리고 호통 정치를 하고 계신 것들이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많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END 얘기하고 있는데 조이대 탄핵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언론 기사 싹 쓸어가고 코스피 5천을 딱 장중에 찍은 날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발표하시면서 또 언론을 싹 끌고 갔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보면 오늘 녹화 날짜가 2월 3일인데 오늘 방송에 나갈 건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잽을 한 대 맞고 칼을 뽑았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시작부터 화끈하네요. 네. 네. 첫 시작 질문이 명청되지 정신을 않아요? 못 차리게 하는 질문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특히 이제 지금 잘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흔들기 위한 균열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어디든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게 그들에게 실익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그들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민주정당이라고 한다면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계속된 민주적인 가치들을 존중해왔던 정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타이밍의 이슈들이 굉장히 아쉬웠던 것들도 있죠. 사실 있고 이걸 꼭 오늘 했어야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문득문득 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께서 던졌던 다양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라면 큰 틀에서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조정이 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정도는 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우리 당과 정부를 흔들려는 목소리가 너무 노골적인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더 조절을 하고 세밀하게 조율을 하되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은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걸 바라보시는 시각은 사실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저희들 뭐 엄청 뭐 우리들은 뭐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어찌됐건 지금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라면은 본인의 개인의 그 정치와 개인의 네임밸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명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당 대표라면은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이재명 정부를 뭔가 그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계속해서 다음 정부와 그다음에 본인이 다음 당권과 본인의 권력을 좀 쟁취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조국 혁신당 합당에서는 사실 조국 당대표도 굉장히 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도 들어요. 조국 당대표가 사실 그 호남에서 호남의 매기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제 새로운 정치적 이런 것들을 이제 발판을 마련하시겠다고 이제 뛰어드신 건데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호남 그 민들을 버리고 결국은 대형 정당과 협당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권과 본인들의 실익을 챙기겠다라는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호남 사람이 저로서도 느끼는 거는 결국 호남 사람들도 결국 배신당했다, 배반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니까 그 사실은 그런 건 있어요. 대통령 입장에선 이게 저는 대통령께서는 열심히 일하려고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왜 대통령의 특유의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국민 정서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욕을 드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사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원래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과거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싫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과거 전력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미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민주당의 정권을 계속해서 숨을 붙여서 연명을 한 다음에 본인이 그 대통령으로서 자리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충분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반박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통 이제 뭐 당권 선거를 하거나 이럴 때 뭐 대통령의 지시사항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누가 한다던가 3, 4위 하던 후보가 대통령이 전만 번 찍었더니 당대표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던가 뭐 이렇게 국민의힘 현 당권파와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제명을 시켜버린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당의 입장이고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지금이 대통령의 시간인 건 너무 명확합니다.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좀 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좀 더 잘 진행되게끔 하는 세부적인 조율과 이제 어쨌든 일이 되게끔 만드는 방식을 좀 더 사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민주정당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한 균열들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정당 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크게 흔들리는 것보다는 지금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에서도 좀 더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을 좀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마침 그 코스피 5천 찍은 날 발표하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만약에 이걸 반대하시는 민주당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큰 틀에서 같은 당을 과거에 형성했던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 코스피 5천이라는 거는 우리 세대 청년 세대가 생각했을 때 코스피 5천이라는 건 사실 다들 긴가민가 했죠. 저마저도 와 5천? 진짜? 이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쭉쭉 올라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한 신뢰를 갖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신뢰의 어떤 뭐랄까요 결실이 그때 맺어졌던 날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날 대통령 담화도 있었던 날, 기자 간담회도 있었던 날이고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이걸 축하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국민들께 드리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의 메시지였을 거란 말입니다. 저도 이제 그 고민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제 그날 합당 발표가 났던 거는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도 좀 있었고 큰 틀에서는 뭐 정청래 대표가 하셨던 말들도 분명히 공감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협의 내지는 협력도 대단히 민주진영에선 중요한 얘기고 전통적인 이야기에 또 버금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좀 이제 시기가 좀 아쉬운 지점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는 조국혁신 합당은 그냥 그 숫자 불리기, 이제 세 불리기로밖에 사실 보여지진 않아요. 선거를 앞두고 뭐 이렇게 정치 공학적 이런 것들 판단을 내리는 게 사실 놀라운 선택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표방해온 가치에 과연 맞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합당이라는 게. 왜냐하면 결국에 본인들의 기득권과 본인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더 크게 불린 다음에 그렇게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밖에 사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까 코스피나 이런 것들도 5천 찍은 것도 굉장히 높게 올라간 것도 정말 좋은 거고 이거에 대해서 반발할 생각은 없는데요. K자형 성장이라고 해서요. 외형적 지표는 나아지지만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이 나아졌는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들 코스피 올라가는 것도 대형주들, 이제 삼성,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주들이 중심으로 돼서 올라가는 거지, 사실 실제로 기업들이 성장이나 기업들이 미래 가치가 올라가서 이제 다른 기업들 함께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했다라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환율로 지금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쩌면 지금 숫자를 높이면서 국민들 앞에서 야바이질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정도로 실제로 물가와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또 챙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제가 너무 뭐 지금 현 대통령님을 너무 비판하는 것 같지만 오늘 또 쓴소리 상사이기 때문에 좀 쓴소리를 드리자면은, 이재명 대통령 항상 보여지는 거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보여지는 것들 숫자에 집착하시고 외형적 이런 쇼들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지금 물가가 나아지고 있는가, 우리가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금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일자리가 넘쳐나는가, 이런 것도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숫자만 높아진다. 그리고 그 지금 정당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정말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쓴소리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가 되게 불안한 상황이긴 하고, 사실 녹화 날짜 기준으로 어저께 블랙 먼데이라고 또 폭락을 했다가 오늘은 그보다 더 사실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어저께 폭락을 할 때 제가 그걸 보면서 내일은 또 정부가 개입을 하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해외 투자자들이 볼 때 모르겠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볼 때 정부가 개입해서 내 돈을 지켜준다면 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치는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찌됐건 해외에 무슨 그 압력을 받더라도 내 재산은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보수 세력에서 하는 거는 그 정부가 그 시장 개입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과 기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지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그 외국인 순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고요. 근데 기관도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실제로 그 주식을 하다 보면요. 그 개인, 기관, 그다음 외국인 이렇게 해서 어느 매수를 하고 매도인지 이런 거 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물량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빠져나오고 있으면 저는 결국 이게 아까 거품이라고, 사실 저도 계속해서 주식이 오르고 계속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은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마인드죠. 불가능한 거고 어째 결국에 꺼질 텐데, 저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차라리 외국인의 매수세가 높고 했었으면은 우리 국민들의 그 자산과 이런 것들을 볼모 삼아서 위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끼리 이렇게 돈 돌리기 하면서 돈 노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지점들이 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그런 발표도 있었어요. 그 개미들한 일반 투자자들이 벌어들인 분들은 30%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코스피가 3,000대에서 3,000 중반대에서 5,000까지 뛰어 올라가는 동안 기관과 외국인만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실 저희가 뭐 몇십억씩 주식하고 뭐 몇 억씩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십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그냥 그 경제 공부하듯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은퇴하신 분들 그냥 은퇴자금 조금 넣어놓으신 것도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올라가면 심정적 안정감은 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좀 짚어야 되는 게, 저는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왜 줄어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오늘 아침인가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너무 높아져서 오늘 아침이었던 오늘 아침 매수 사이드 발동된 것도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이거는 사실관계는 파악해보면 되니까요. 근데 저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대한민국 시장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5천이라는 걸 통과했던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불과 8개월 만에 이뤄진 일이라는 거란 말이죠. 사실 윤석열 탄핵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낮은 코스피 지수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뭐 그때는 환율 대단히 좋았나요? 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뭐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때니까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정부가 바뀜으로 인해서 8개월 만에 이 수치를 찍었다라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얼만큼 대한민국 내부를 넘어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투자하지 않겠죠. 그 상황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또 8개월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이게 뭐 대기업들 위주로 계속해서 주식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는 있음에도 첫 번째 반박은 불과 얼마 전에 코스닥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걸 확인했을 것이고 그 두 번째로는 지금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서 어쨌든 다양한 외교적인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고 국내 정치적인 이슈들을 반영하면서 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반도체, 조선 이런 내용들을 뛰어난 외교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외국에서의 어떤 내용들을 끌어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지점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요것만 보고 반도체밖에 안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거밖에 없었던 걸 감안해 보면 이건 더더욱 정부가 일하는 곳에서는 주식이 오르는데 정부가 지금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는 주식이 안 오른다. 라고 되는 걸로 반박을 해버리면 그럼 정부가 다른 데로 다 개입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정부라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성장의 고리라던가 아니면 지금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삶들에서도 이제 저도 이제 팍팍한 삶이고 뭐 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신 청년들이 분명히 많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뭐 모두의 창업 같은 이야기 하셔서 애초에 단순히 전통적인 일자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할 수 있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 내지는 그 영역을 확 확산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지점들이 이런 청년들의 어떤 힘듦에 대한 목소리에 공감하는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순히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계속 들어와서 일자리 시장 자체를 교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소시키고 대한민국 전체가 뭐 대기업만 들어간다고 다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더 확장해서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지가 이제 불과 8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성과가 났다는 거는 지표만 이야기할 것이 지표도 그렇게 나오지만 이런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줘야 하고 만약에 이게 리스크가 있어서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실패한다면 그건 정부가 심판을 받겠죠. 다만 지금은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봉건우 위원장에서 볼 때가 느끼는 점은 유독 이재명 정부가 이제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는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좀 옹호와 이렇게 달콤한 소리를 내뱉는 것들이 사실 보기에는 좀 왜 이러지라는 싶은 생각도 들어요.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계속 똑같은 말이 맞는 게요. 그 정말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아지는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숫자나 수치상은 나아지는데 정말 국민들이 느낄 때, 청년들이 느낄 때 일자리가 정말 해소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것들 민생을 챙기려고 한다면은 보여지기식의 그런 지표들, 코스피, 코스닥 오르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일자리가 늘어야 되고요. 어찌됐건 대장주들이 오르는 것도 기준점 올라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은 전 다른 주식들도 함께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저는 생각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은 예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죠.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시장이 인정받는 건 저도 좋은데 근데 오를 거면은 정말로 산업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올라야 되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삼전과 하이닉스 이 두 개만 들고 있으면 그 두 개가 무조건 오르는 지금 형국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언젠가 또 꺾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또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국가가 나서서 주식을 당장 사라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부동산 집 팔아라 라고 하는 게 국가가 나서서 경고를 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은 그거 국가가 예견했던 방향과 반대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과연 담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리고 국가가 만약에 본인이 그런 거 약속들을 했을 때 집값을 예를 들게요. 집값이 만약에 지금 당장 팔았는데 만약 집값이 또 올라요. 그럼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차익이나 이런 것들 국가가 보상해 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책임지도 않을 거고. 근데 만약 그걸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책임질 따라 국민들의 세금이나 이런 것들 국가 정부 가용 인력들을 공적 자원들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 책임을 질 텐데 그런 것들도 사실 국가가 그러면은 그 해야 될 의무와 책무에서 저는 오히려 월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오히려 좀 더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부를 위해서 좀 쓴소리 저는 이렇게 주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국가가 나서서 뭐 투자해라, 국가 나서 뭐 팔아라, 사라 이러고 감히 국민들에게 권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국가가 뭐 어디 뭐 투자 뭐 권유자 뭐 애널리스트 뭐 어디 뭐 텔레그램방 뭐 카톡방에 있는 어떤 뭐 무슨 뭐 재무 설계사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아니 뭐 혹자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냐. 대통령 리딩방 운영한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잠깐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그러니까 이게 민주노총 얘기라
사실 민주당이 물어보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못 들어오게 하면 끝날까? 근데 저는 그거는 잘못된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사실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이제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바꾸겠냐는 이야기로 잘 대처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저는 이제 사실 이것도 그 현대차 노조분들도 그걸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일단 했던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불안하시겠어요. 뭐 어쨌든 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본인의 노력을 바탕으로 지켜왔던 일자리고 당장 이게 없으면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비춰지잖아요. 뭐 강성노조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창업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더 투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거와 연관된 이야기라고 직접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일자리는 AI나 로봇들이 대체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너무나도 빨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이 일자리라는 것을 어떻게 대체해야 하나, 그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던져봤었고, 이제 어쨌든 꽤 오랫동안 그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기본소득은 조금 뒤로 간 모양새지만 저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대기업 총수들이 바보도 아니고 뭐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숭이가 사람보다 일 잘하면 원숭이가 또 앉힐 사람들이 그 기업가들이라고. 근데 그 기업가들이 정말 노조랑 싸워가면서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은 일자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노조도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리고 저도 진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어쨌든 기업이라는 곳의 요체는 이게 어떤 사회적인 책임과 어떤 정부의 힘과 맞물려서 이제 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윤을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기업이라는 곳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더 이제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 좋은 것들이 너무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밀어붙인다라는 건 저는 국민들도 사실 동의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에서도 뭐 어떤 노조든 이제 단순 노조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이런 큰 사회적 흐름의 변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 이건 100% 동의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미래 세대가 바라봤을 때 이미 민주당과 노조, 좌파 진영, 시민단체는 기득권이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약자와의 뭐 이런 것들 같이 뭐 이런 것들을 표방을 해왔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이 다 받지 않습니까? 그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회를 쥐락펴락하면서 입법권을 이런 것들 모든 걸 행사하고 있는 것들 보고 있고요. 그다음 노조도 똑같은 게 요즘 젊은 그 직원들 있잖아요. 젊은 직원들은 노조 가입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본인들은 나가서 동원만 당하고 본인들이 소모만 당하고 그리고 본인 노조비 내는 것도 이게 노조비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노조비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내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또 심지어 그런 거 가입을 하면은 본인들이 위 직급들 선배들이잖아요. 직장 내에서 거기서 되게 불이익을 받는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봤자 노조 가봤자 결국 미래 세대들의 그 임금이나 챙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정년을 연장을 해달라 아니면은 그 노조의 운영위원들이 해야 될까요? 하여튼 임원진들에 대해서의 특혜나 혜택들은 많은데 사실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그 대다수의 그 노조원들을 살피지 않는다라는 불만들이 속출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기사로 보도도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저는 지금 노조가 정말로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청년들이 느꼈을 때 일단 분명히 아니고 국민들이 곧 느끼기에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해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더 민주당에서도 오히려 선을 운운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당연히 저는 인간성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선이 없다고 표현을 한 거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